안녕하세요. 홍해걸입니다. 10월 첫날이네요. 가을 날씨가 완연합니다. 여러분들 다들 건강하게 잘 지내시는지요? 오늘은 제주가 아니고요. 서울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말쑥하게 정장을 입고 여러분 찾아뵙고 있습니다. 좀 심각한 주제, 그러나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이야기 들려드리기 위해서인데요. 오늘 굳은 땅 주제는 임상시험입니다. 영어로는 클리니컬 트라이얼이라고 표현하지요. 여러분들은 임상시험 하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리라 믿습니다. 이거 뭐 나를 원숭이나 마루타로 실험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부작용에 시달리는 거 아니야? 괜히 제약회사 돈벌이에 이용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라는 점을 오늘 저는 여러분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강아지 구충제 사건 기억나시죠? 미국에서 한 남자가 강아지 구충제 펜벤다졸 먹고 씻은 듯이 말기폐암을 낳았다. 이래서 특히 우리나라에서 이 강아지 구충제가 동의날 정도로 화제가 됐잖아요. 그런데 당시에 많은 전문가들이 이걸 믿으면 안 된다라고 역설했습니다. 근거가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자, 그때 전문가들이 말하는 근거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요? 바로 임상시험이죠. 말 그대로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라는 얘기고요. 결과적으로 그 이야기가 옳은 것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지금은 이제 아무도 강아지 구충제를 찾지 않죠. 효과가 없는 걸로 판명이 됐잖아요. 그냥 한두 사람 입으로 이거 효과 있어, 이런 이야기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새로운 약이 효능을 인정받고 시판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 임상시험이고, 이건 우리 생각처럼 그렇게 부정적인 게 아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임상시험과 관련한 대표적인 4가지 오해를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의학이 발달한 나라일수록 임상시험을 하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죠. 그러니까 선진국은 약을 개발하고 연구하고 아마도 임상시험은 후진국에 가서 국민들을 대상으로 할 거다. 정작 선진국 사람들은 임상시험을 받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소득 수준이 높은 선진국일수록 임상시험을 받는 환자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임상시험을 하는 나라가 선진의학의 메카라고 알려진 미국입니다. 압도적으로 1등이죠. 얼마 전에 세계보건기구 데이터가 발표가 됐는데요. 미국은 지난 20년 동안 16만 8천여 명이 임상시험에 참여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2등, 3등, 4등, 5등 전부 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진국들이죠. 일본, 독일, 프랑스, 스페인, 네덜란드, 이탈리아.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최근 들어 좀 참여율이 높다고는 하지만 세계 순위는 2만 5천 명으로 15위를 차지하고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당부드립니다. 선진국에서 의학이 발전한 나라일수록 오히려 임상시험을 더 많이 하고 있다라는 사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임상시험이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만일 내가 난치병을 앓고 있는데 완치할 수 있는, 그것도 무료로 말이죠.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게 임상시험 참여라는 얘기죠. 2000년대 초반에 도입된 글리백이라는 약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성 골수성 백혈병을 예전에는 치료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는데 이른바 표적항암제라는 개념으로 등장한 신약이죠. 이 약이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칩니다. 백혈병뿐 아니라 위장관 기질 종양을 비롯해서 8개 질환에 대해서 허가를 받고 6천여 명의 암을 비롯한 환자들에게 사용되고 있는, 지금은 이제 공인된 굉장히 저명한 치료제인데요. 자, 그때까지만 해도 이 약에 대해서 반신반의하는 분들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약을 투여한 분들은 10년 생존율이 90%에 육박할 정도로
먹는 약인데요. 암이 완치가 되는 거잖아요. 당시 전 세계 27개 국가에서 임상시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우리나라의 암 환자분들은 이 임상시험에 참여하기 위해서 미국이나 홍콩, 외국에 가서 참여하는 분들도 있었다는 얘기죠. 실제로는 기피할 게 아니고 나의 백혈병을 치료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였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분들은 완치의 기쁨, 그것도 무료로 누릴 수 있었다라는 점을 여러분께 당부합니다. 그러니까 나와 결이 맞는 좋은 임상시험에 참여하면 무료로 완치되는 그런 기쁨을 가질 수 있다. 절대로 임상시험을 나를 이용하기만 하는 그런 나쁜 실험이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께 강조하고 싶어요. 자, 세 번째 오해도 짚어드립니다. 임상시험은요, 생각보다 안전합니다. 어떤 분들은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무슨 부작용이 있어서 내가 죽거나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는 거 아니야. 예전에 없던 새로운 물질이니까 아무도 모르잖아.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것도 지나친 걱정이죠. 현대의학이 그렇게 허술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잘 짜여진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엄격하게 모니터합니다. 임상시험의 가장 중요한 철학은 100명에게 도움이 된다 하더라도 1명에게 피해를 주면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절차도 1상, 2상, 3상, 4상 이렇게 4단계를 거치는데 가장 먼저 통과해야 하는 1상은 부작용과 독성에 관한 실험입니다. 소수의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투여를 했는데 뭐라도 부작용이 나오면 이거는 이상으로 진행이 안 됩니다. 효능이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1상에서 거르지 못하면 통과가 안 된다. 그러니까 그만큼 과학자들이 임상시험의 가장 중요한 관건으로 안전성의 확보다라는 이야기니까 여러분들이 피해를 입지 않을까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조금이라도 부작용의 기미가 보이면 바로 중단이 된다는 얘기죠. 임상시험 모니터 요원도 있고요. 임상시험 코디네이터도 있고 다양한 전문 의료진들이 혈액검사를 비롯해서 시험 기간 내내 어떤 부작용이 나타나는지 면밀하게 관찰을 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십시오. 임상시험에 참여하려면요, 무조건 원한다고 가능한 건 아니고요. 적합한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에 점검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적절한 환자인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만일 임상시험 대상자가 되어서 참여한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원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중간에 중단할 수 있다. 그래서 진료의 차후에 어떠한 불이익도 없다라는 점도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에피소드 알려드릴게요. 1950년대 말이죠. 좀 옛날 이야기이긴 한데 유럽에서 말이죠. 그 임신부들이 구토나 입덧을 많이 하니까 이것을 방지하는 탈리도마이르라는 약을 개발해서 굉장히 많은 임신부들이 복용을 했다는 얘기죠. 이 약만 먹으면 구역질이 안 나니까 임신부들에게 널리 처방이 됐습니다. 그래서 독일에서 개발된 이 약이 미국으로 건너오게 되잖아요. 그때 미국 FDA라고 하는 유명한 기관 아시죠? 식약청이죠. 여기에 담당관이었던 프란시스 켈리라고 하는 과학자, 여류 과학자입니다. 이분이 서류 심사를 하는데 이 탈리도마이드가 임상시험의 기준을 명확하게 지키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브레이크를 겁니다. 제동을 겁니다. 아니, 유럽에서는 이미 몇십만 명이 먹고 있는 약인데 미국에서 이 과학자가 아주 완고하게 안 된다라고 반대를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미국 FDA 통과를 하지 못하고 미국의 임신부들은 이 약을 먹지 못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냐? 여러분들 많이 아시죠? 몇 년 있다가 유럽의 임신부들이 아기를 낳았는데 무려 12,000명이나 되는 태아가 태어나서 팔다리가 없는 끔찍한 기형아들이 막 속출해서 난리가 났다는 얘기죠. 결국은 거대한 손해배상 치르고 회사는 망하고요. 그러나 이미 엄청난 피해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걸 지켜낸 게 바로 미국 식약청이죠. 그래서 이 공로로 프란시스 켈리 박사는
미국 케네디 대통령으로부터 미국 시민들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상을 수상하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알려드립니다. 자,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뭐냐면 임상시험은 이처럼 효능만 검증하는 게 아니고 만에 하나 있을 수 있는 부작용도 막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다. 여러분들이 부작용을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라는 말씀을 들려드립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오해도 알려드릴게요. 임상시험은요, 꼭 새로 개발된 약에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옛날부터 개발된 이미 쓰여왔던 약에게도 적용이 되죠. 그러니까 새로운 용도, 새로운 질병을 대상으로 테스트할 때는 또 임상시험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컨대 피나스테리드라는 성분의 약이 있죠. 이게 원래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로 허가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임상을 하다 보니까 털이 많이 나는 게 관찰이 되고, 그래서 제약회사가 이것을 이제 탈모증을 치료하는 용도로 새롭게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때에도 동일한 성분이지만 전립선 비대증이 아니고 탈모증이라는 다른 질병으로 허가를 받아야 하니까 따로 임상시험을 했다라는 이야기 들려드리네요. 꼭 신약이 아니더라도 옛날 약이라도 용도를 바꿀 때는 임상시험을 해야 하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임상시험은 최초로 허가가 난 나라뿐 아니라 우리나라로 들어올 때는 우리나라 국민들을 대상으로 또 한 번 더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미국 FDA에서 공인되고 유럽 EU에서 허가된 신약이라 하더라도 그게 바로 우리나라 환자에게 쓰이지 못합니다. 이유는 이제 혹시 우리나라 사람들만의 고유한 인종적인 유전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괜찮지만 한국 국민들에게 부작용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걸러주기 위해서 한국에서도 한 번 더 임상시험을 하도록 돼 있죠. 그래서 외국 신약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린다는 거 여러분들 상식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런 이야기 들려드리고 싶어요. 의학이라고 하는 것, 이거는요, 사실은 경험의 산물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선배 환자들이 알았던 투병의 기록들, 그게 데이터가 되어서 후세에 발생할 환자들에게 유용한 기준으로 활용이 된다는 얘기죠. 교과서라고 하는 것도 결국 옛날에 먼저 질병을 알았던 환자들의 다양한 투약 기록들이 쌓여서 이게 가이드라인이 되고 처방 기준이 되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 후손들이 혜택을 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상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비단 나의 난치병을 치료할 수 있는 기회일 뿐만 아니라 더 넓게 보면 나의 임상 참여로 인해서 나의 후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넓은 의미의 의학 발전에 기여하는 봉사 차원의 숭고한 행동이 될 수 있다는 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임상시험 더 이상 이제 마루타 실험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숭고한 참여가 많은 환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점 이번 기회에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 이번 주 굳은 땅은 여기까지입니다. 아무쪼록 건강한 가을 만끽하시고요. 저는 또 다음 주 제주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